내외 귀빈 여러분, 세미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3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교통량 급증 속 비행 안전 관리, 제2 세션은 신기술과 항공안전, 그리고 제3 세션은 국제 기준 이행 관련 역량 강화입니다. 본 세미나는 종이를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는 PDF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싶으실 경우 여러분들 명찰 뒤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발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은 항공교통량 급증 속 비행 안전 관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은 존 위클리프 캅스 투이주크 ICAO 우간다 대표부 대표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oderator.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친절하게 소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존 위클리프 캅스 트위주크라고 합니다. 본 세션의 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세션의 시작에 앞서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며 따뜻한 환영과 환대 감사합니다. As you heard, I represent 네, 저는 우간다 대표부 대표이지만 더불어서 항행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위원회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다면 또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말씀 들으셨다시피 저는 이카오 우간도 대표부 대표이고 이전에는 우간다의 민간 항공청에서 안전 그리고 검사 감독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회식에서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현재 회복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회복기 이후까지도 우리는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왜 이제 회복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회복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코로나19가 항공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산업이었습니다. WHO가 코로나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을 하면서 항공산업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몇 편의 그런 항공편만이 허용이 되었는데 그 항공편도 외국에서 고립이 되어 있는 그 자국민들을 이송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항공편만이 운항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후에도 필수적으로 운항을 해야 됐던 그런 항공편들은 있긴 했었습니다. 화물 수송이나 또 필수품 전달을 위한 항공편이 운항이 되었고 또 코로나 백신도 역시나 이 항공 운송을 통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항공편들이 안전하게 운항되어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카오는 카트라고 하는 카운슬 리커버리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습니다. 그 해당 태스크포스에서는 국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코로나19의 여파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 더불어서 또 그 외에 할 수 있는 어떤 회복 지침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 태스크포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절차들을 마련을 하였는데 이러한 절차와 프로토콜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 지침이 널리 활용이 되었고 팬데믹이 종식이 된 이후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막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이 된 이후로 서비스 제공자, 규제 당국, 운영자들 모두 다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대적인 감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 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시설들을 다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안전관리 내지는 안전감독관리 활동들 모두 다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라는 태스크포스가 그만큼 중요했던 이유가 이 카트를 통해서 이카오는 꾸준하게 국가들이 원격으로나마 안전 관련된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을 해 주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제는 회복기에 도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으로 검사 감독하는 그 해당 행보는 이제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일정 수준 어떤 면제 조치되었던 여러 각종 제도들도 이제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했던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자축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카오와 국가 그리고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인프라와 또 기술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속도를 보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 관련된 도전 과제가 도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프라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내지는 기술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Okay. Sorry, some bit of interruption. 네. 그래서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What is happening? 네, 지금 어디선가 음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have to give it time.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딘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So, with me, 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음향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yeah, okay, okay. So with me, 네, 그러면 다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항공 전문가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회복기에서 어떻게 또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 필요한 항공 안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발표자들께서 각각 갖고 있는 그런 식견을 공유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연사분들을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림으로써 시간을 절약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는 브라이언 허친스 그리고 로버트 레커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모두 미국 연방항공청 소속이십니다. 브라이언 허친슨 대표께서는 연방항공청에서의 아시아 태평양 관련돼서 항공 표준 관련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싱가포르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이전에는 항공기 증명 분야 그리고 비행 표준 본부에서도 근무하신 바 있으십니다. 로버트 레커트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연방항공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AFS 200 항공수송본부에 좀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해당 본부는 비행 증명과 교육 훈련 그리고 상업 운전자와 인력에 관련된 전체 역량 관련 내용들을 총괄을 하고 있는 본부로서 비행 표준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서는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사의 입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분은 바로 배강원 팀장님이십니다. 320에서 또 비행 경력을 갖고 계신 팀장으로서 대한항공 소속입니다. 여러 항공기를 조종했던 그런 사례 또 경력과 업력을 갖고 계시며 항공안전보안실에서 안전보안조사팀 팀장으로 계십니다. 배강원 팀장에서 항공사의 입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항행 서비스 주체의 그 관점에 발표를 해주실 분으로서 순운 님푸크 부사장님 발표를 이어서 해주실 것입니다. 태국 교통부 항공무선국 항공교통관리 부사장님이십니다. 방콕의 항공교통량, 그 FIR, 방콕의 FIR의 항공교통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접근과 에어드럼 ATS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방콕에 2개 있는 에어드럼에 대한 전체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료분이신 피아와트 안티메카푸트 네트워크 매니저님도 함께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전략적인 ATFM을 담당을 하고 계시며 해당 개념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방콕을 비롯한 인근 등지에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국 교통부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연명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서대학교의 교수이십니다. 김연명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항공안전기술 담당 기관의 부회장으로서 150개가 넘는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의 2030 마스터 플랜 구상에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학계 입장의 관점 견지를 해주실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계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 및 저감 조치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하는 것이 학계인데요. 자, 그렇다면 본 연사들과 함께 패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공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팬데믹 전과 후에서의 항공안전관리에 관련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연사분들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기빈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 허슨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비행안전 관련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이 FAA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부산에서 진행된 제5차 국제 비행 안전 세미나에 참가하였는데요. 예, 그때도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은 이 6차 세미나가 개최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로서 아마도 다른 이 지역에서의 파트너들과 비슷한 문제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그리고 항공 인력 등의 문제점들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항공기, 미국에서의 항공기들에 대한 것으로서 검정선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좀 더 얕은 감소세였고요. 또한 아울러서 이것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의 비행이 재개가 빠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국가들과 비슷한 현상인 예를 들어서 여객 수송, 그 다음에 국제 수송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객 수송기들이 화물 항공기로서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규제 당국은 화물 항공기보다는 여객 항공기 쪽의 규제를 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이 스케줄을 만들어내는 데에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분기 작년 대비해서 노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역시 변화였으며 저희의 감독도 달라져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교육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기 교육을 조종사들 그리고 승무원들이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설들이 열리지 않았고요. 또한 승무원들과 조종사들이 이런 훈련 장소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와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태프들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첫 해 같은 경우에는 백신조차 없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치료 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스태프들은 여전히 일을 하기도 해야 됐고요. 그래서 항공산업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직 상황이 길어져서 이런 휴직 상황 속에서 언제 다시 복귀가 될지도 알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휴직기가 이어질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스케줄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국제 항공기들의 경우에는 도착국에 오래 있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시설 등의 격리 시설에 가야 했었는데요. 이 격리 호텔에 갔을 때에는 수일간 그곳에 갇혀 지내야 됐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관의 문제였습니다. 항공기들의 보관의 문제였는데요. 통상 항공기 보관이 이루어질 때에는 언제 복귀가 될지를 모른다던가 아니면은 빠르게 복귀된다던가 하는 상황이었다라면은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굉장히 장기간 보관이 되었었고 언제 다시 복귀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는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리고 스태프들이 많은 경우 보관 시설에 접근이 안 되고 또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6개월, 1년간 유지 보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메인테넌스를 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기와 그 다음에 스태프가
좀 더 자주 이동을 해야 된다던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워낙 그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몇 사진을 제가 홍콩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얻었던 사진인데요. 공항에서 공항이 활용이 되지 않고 활주로도 사용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카트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또 공항의 여러 시설들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벌집까지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스태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환의 문제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직면했었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배웠는데요. 규제 당국과 그 다음에 항공사들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직원들의 문제, 퇴직과 이직이 많이 이루어졌고 새로 신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항공사 그리고 규제 당국에서도 인력의 이제 투입과 그다음에 이직 등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한 기간 동안에 완전히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를 회복해야 되고 예전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양질의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 인원들을 채용을 하고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로버트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방항공정의 비행안전본부를 대신을 해서 오늘과 내일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제 환경에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앞선 연세께서도 이제 인력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규제 당국 그리고 또 산업계 입장에서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채용이 어려운 것은 규제 당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운영에 있어서의 뭐 조종사라든지 디스패처 상당히 부족합니다. 필요한 전문성과 스킬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커리어 상황을 봤을 때 채용하기가 녹록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업계를 보면서 인력난이 많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조직의 문제를 간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규제 당국으로서 우리 역시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 태세가 잘 갖춰져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아마 인지하지도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FAA에서의 비행 표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직의 재개편을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단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직의 재정렬 그래서 어떤 기능형의 조직으로 이제 탈바꿈했던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필요한 어떤 뭐 절차라든지 어떤 장벽들을 없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AA는 미국 정부 기관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기구인데 사실상 어떤 부서나 본부 사이에서 뭐 사고 대응이나 증명 그리고 비행 표준 뭐 본부가 되었건 간에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던 것 자체가 팬데믹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우리는 우리의 규범과 내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은 조금은 무해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캡처를 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어떤 검토 작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팬데믹이 여러 면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관으로서는 수년에 걸쳐서 변화를 해야 했을 법한 그런 변화의 정도를 단기간 내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훈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제 절차라든지 그리고 또 우회 절차 등을 도입을 하고 이런 해당 작업을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고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특히 규제 대상인 항공사 및 항공기 산업
그리고 또 이런 기준 설정 당국 간의 어떤 관계를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CMO 그리고 이제 규제 속에서 이제 검사관들이 있는데 이 검사관이 특정한 항공사의 검사를 맡게 되는데 사실 이 관계에서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당국과 산업계 간의 이런 신뢰, 그 관계, 이 관계는 그 해당 증명 추진을 하고 있는 항공사와의 이런 검사관과의 그런 탄탄한 신뢰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시스템. 이 항공사들 간에 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성숙된 시스템인지, 얼마나 이 안전관리 시스템이 탄탄한지, 그리고 해저드 관련된 보고나 또 자발적인 안전 프로그램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규제 당국과 산업계의 관계가 탄탄하고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이고 탄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서 얻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여러 새로운 절차들이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든지 줌을 직원들이 널리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인 포틀랜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보스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워싱턴 DC에서 물론 다 자주 출장을 가기는 합니다. 물론 자주 가서 출장을 가긴 합니다만 워싱턴 DC가 아닐지라도 다른 곳에서 또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정책과 어떤 규제를 설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근무하는 자리 내지 위치가 다를 수가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책을 보면 이런 화상 환경에서의 감독을 물론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라든지 녹음기나 녹화기 또 MS 팀스를 이용을 해서 감독을 하거나 협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정책상으로 제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력은 이 직원들은 이것이 익숙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즈를 옮긴 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부터 저희는 내부 규범들을 마련을 하여서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가상의 내지는 화상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 틀에서의 비판적인 사고를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환경에서 또 화상의 환경 속에서 이런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차원에서 각종 가상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 이벤트나 체크라이트 등을 직접 검사관을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출장을 시켜서 실제로 교육 훈련의 현장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고 항공사와 협업을 해서 이 절차에 대한 스트리밍, 즉 중계를 하여서 원격으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신선한 사고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달성했던 그런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관으로서 사실 우리가 사업을 아예 중단시킬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후면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더욱더 복잡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선임 과학자들과 함께 이 항공기 증명본부에서 이제 휴먼 팩터를 담당을 하고 있는 선임 과학자들과 탄탄한 관계와 협업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비행 경로 관리 AC를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아마 비행 경로 관리의 FPM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안정된 착륙 접근 등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것을 환경이 변모하면서 바로 이것을 발표할 수가 있었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회보 AC로서 아래에 있는 링크를 확인을 하시면 바로 그 해당 회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에너지 화재와 사실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 계실까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랩탑을 들고 가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일하는 스마트폰, 제 개인용 스마트폰이 있고 제 개인용 아이패드, 일용 아이패드 그리고 뭐 랩탑 등 엄청난 리튬 배터리를 이제 들고 다니게 되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에너지 화재나 이제 열폭주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리튬 배터리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리스크 차원에서 이 화물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대량의 이런 리튬 배터리를 비행 화물로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또 이제 여객의 환경, 그 승객의 환경도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절차와 이 관리의 방법을 어떻게 좀 더 표준화해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또 승무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좌석 사이에 빠뜨리게 됐을 경우에는 직접 이것을 꺼내려고 하지 말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승무원께서 꺼내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공사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리스크 배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해 있는데요. 그런데 여하튼 이 해당 주제가 많은 관심과 또 우려가 되는 그런 주제로서 보다 전향적으로 이와 같은 그런 기술에 대한 관리를 보다 잘하고자 합니다. 배터리 기술과 해당 기술은 사실 사라질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유해성 내지는 해저드에 대해서 보다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부 우리는 뭐 온라인상으로 게시물과 자원과 간행물들도 또 올리고 있는데요. 윌리엄 휴스 테크니컬 센터가 뉴저지의 아틀란틱 시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해당 테크니컬 센터에서도 엄청난 연구를 고에너지 화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관 간의 워크그룹도 출범을 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책임성 프레임워크를 화물안전집행위원회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안전집행위원회라고 한다면 여러 기구의 임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헤스맷이라든지 플라이트 스탠더드 그리고 해저드스 머티리얼 또 항공기 직명 등 여러 본부에서의 임원진이 함께하는 그런 집행위원회인데 화물 환경에서의 새롭게 도래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발간물도 저희가 또 출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하이퍼링크 참고해 주시면 직접 자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발간 아직 되지 않았고 아마 30일에서 60일 내에는 이 해당 내용이 이제 개정판이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텔파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륙과 착륙 성능 관련된 그런 정책입니다. 2005년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의 활주로 이탈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미드웨이 활주로에서 발생했던 이탈 사건으로서 그 이후로 우리의 AC 관련돼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종사 관련된 리포팅이라든지 또 제동 상태 관련된 리포팅 등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경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60일 내에 이 해당 AC 9179가 머지않아 발표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1분 50초 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good morning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배입니다. 배강원입니다. 에어버스 330의 조종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항공에서 안전보안조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콰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한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사는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공 기장 배강원입니다. 현재 저는 대한항공 항공안전보안실에서 항공안전보안조사 그리고 Flight Operation Quality
어슈런스 데이터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금일 준비한 발표는 영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은 항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터널이 끝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새로이 항공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적절한 프로토콜의 도입, 기술 도입, 그리고 트레이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리스크를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중 하나는 바로 비행기 내에서 비행 중에서의 터뷸런스입니다. 그리고 터뷸런스로 인한 이 상해를 줄이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요 내용은 바로 이 터뷸런스와 관련된 상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항공에서는 터뷸런스 트렌드 어널리시스, 즉 TAS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터뷸런스와 관련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터뷸런스 관련된 상해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다른 터뷸런스 프로그램들이 물론 있습니다. 아에타가 제공하는 것들이 있죠.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좀 더 심층적인 터뷸런스 이벤트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타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타스의 독특한 점은요. 저희가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고 분석을 자동화함으로써 저희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이 인플라이트 터뷸런스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속도 등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뷸런스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불안감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터뷸런스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R 로봇 타스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인터스텔라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타스는 AI 로봇이었습니다. 타스는 쿠퍼가 인터스텔라에서 정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을 줬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사람이 진화하고 더 개선이 된 것으로서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인류는 불가능한 것을 극복해 가면서 이러한 불가능을 극복하고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서 별에 도달함으로써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선구자이고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더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고의 업적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보다 위에 있다라고 영화 대사에 나오는데요. 저는 그 대사를 참 좋아하는 것이 제가 천문학을 이제 교실에서 배웠을 당시에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또 경이
정의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꿈만 꾼다라면은 그리고 결의만 있다라면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제가 다소 주제에서 벗어났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발표로 돌아가면은요. 어떻게 대한항공에서는 이 타스를 개발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표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승무원들이 상해를 입는 것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플라이트 수직 운동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의 상해는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VRTG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상해가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이 터뷸런스 이벤트에 대해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터뷸런스의 수만을 측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종류의 터뷸런스 이벤트를 다 분석해야 되고 이러한 가벼운 터뷸런스 이벤트도 경미한 것도 하나의 프리커서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승무원 상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는데요. 다양한 분석들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석 벨트 사용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보다 개선된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대한항공에서 터뷸런스 트렌드 어널리시스 시스템의 개념적인 모습인데요. 포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직 G포스만을 측정하는데요. 1.7G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0.3G 아래이거나요. 그래서 이러한 제한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저희가 포괄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터뷸런스 이벤트 전후를 파악해야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풍속, 그 다음에 비행 경로 등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게 터뷸런스 이벤트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서 터뷸런스 관련된 상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즉 RPA가 타스에서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포카의 경우에는 다소 한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드 이벤트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는 Quick Recorded Data, CRIO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행의 전 과정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3,000개의 파라미터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초당 16프레임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큐어 데이터의 사용을 이제 리얼타임으로 사용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포카 분석에 또는 데이터 매니저들에게 워크로드가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더 많은 데이터 프로세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태스크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문서 작업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에서는 이것을 RPA,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결합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마이닝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RPA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RPA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는 이제 반복적인 그리고 매뉴얼 태스크를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의 분석을 수행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RPA의 사용이 플라이트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비행 운영 그리고 연비 등등에서 RPA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RPA를 통해서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준수 및 비용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항공에서 타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매트를 보면은 RPA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맞춤화된 QR 데이터를 매일매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데요. 터뷸런스 관련된 정보를 이제 그 정의에다가 넣음으로써 해당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큐리어 데이터는 계속해서 터뷸런스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정교화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타스 데이터 소스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이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데요. 타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기능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의 5년 동안의 인플라이트 가속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터뷸런스 밀도 데이터인데요. 사용자에게 심층적으로 이 터뷸런스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직, 운동 등을 비롯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줌인, 줌아웃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통해서 이 터뷸런스가 얼마나 빈도가 많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이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을 통해서 이 터뷸런스 이벤트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 터뷸런스 이벤트가 많은 지역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비행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좀 더 신뢰감 있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플라이트 스케줄링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기능인데요. 터뷸런스 포인트 뷰어라는 것으로서 유저들에게 터뷸런스 이벤트에 대해서 상세한 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들은 재생 눌러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는 인플라이트 VRTG를 시간의 개념으로 그리고 라우트의 개념으로 VRTG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투어 맵을 통해서 지리적인 영역까지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컬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노란, 그리고 초록을 통해서 아주 강도가 높은 터뷸런스 이벤트인지 아니면은 경미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및 터뷸런스 이벤트의 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이와 같이 지도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처로서 재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터뷸런스 애널라이저 기능인데요. 강력한 툴이죠. 이를 통해서 유저들은 터뷸런스 이벤트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한다라면은 유저들은 특정 지역을 지도상에서 줌인 줌아웃함으로써
팝업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내용을 좀 더 상세한 플라이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라이트 데이터, 그다음에 비행편, 그리고 라우트, 그다음에 풍속, 그리고 좌석 벨트, 사인이 떴는지 등에 대한 SAT 데이터, VRTG 데이터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크루가 직면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인플라이트 상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완화 정책과 또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비행 안전을 도모하고 터뷸런스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터뷸런스 트렌드 대시보드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서 터뷸런스 분석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AR 데이터를 비롯해서 표와 그래프가 제공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터뷸런스 패턴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플라이트 플래닝 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타스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타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터뷸런스 관련된 사고와 사례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공 안전 도모를 위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필요합니다. 저희 세미나의 주제인 함께 간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아이작 뉴튼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에 서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저희가 개발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함께 보다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스 시스템 및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저에게 직접 오셔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추가 답변 및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아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한다라면은 비행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금일 발표드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세미나 기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have a great day.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안 님푹이라고 합니다. 태국 교통부 항공무선국의 항공교통관리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포스트 팬데믹에서의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항공교통 수요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전에 항공교통 수요를 보면 연간 방콕 FIR에서 100만 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일 2,856편이 운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방콕을 중심으로 남부를 보면 연간 25만 6천 편 정도가 운항이 되었습니다. 1일 700편 정도가 운항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며 서쪽으로는 연간 14만 5천 편 정도가 운항이 되었고 거의 14만 6천 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1일 400편 정도가 운항이 되었고 대부분 국제선 내지는 영공을 통과하는 그런 항공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로가 보시면 이 14만 8천 편 정도이고 1일 편수가 약 682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부 내지는 북동부를 보면 연간 25만 편 정도가 운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성장률이 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체 코로나 전에는 운항된 편수가 100만 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콕의 FIR, 방콕 비행정보 구역에서의 이 회계 연도별 교통량을 한번 보았습니다. 2009년에서 2022년까지의 그 추세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 2019년까지를 먼저 보자면 약 10년에 걸쳐서 10%의 교통 수요량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2023년 그 전에 폭락을 했다가 2023년에는 이제 72만 편 정도가 운항이 된 상황인데 앞으로 내년이 되면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해서 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머지않아서 100만 편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약 4% 정도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 희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코로나 에서의 교통량 회복 지원 조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조치 차원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가지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이로, 즉 고강도 활주로 운용 최적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방콕 공항에서 해당 사업을 펼쳤습니다. 수만품이나 방콕 공항에서 이 하이로를 한 부분 그 배경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활주로 관련돼서 어떤 최적화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지난 4, 5개월 동안 특히나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새로운 항공사들이 이제 공항에서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친숙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활주로 운영에 있어서의 차질이 빚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량이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면서 활주로 수용량을 감안을 했을 때 부담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로 사업, 이 활주로 운영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규제 당국과도 이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타이 항공과도 함께 협업을 해서 이 관련된 사업을 꾸준하게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항공교통 관제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으로서 교통 관제를 훨씬 더 개선을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개월 내에 교통량이 증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로서 이런 트레이닝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 도착 운영 절차의 툴 그리고 항공교통 흐름 관리나 또 공항의 어떤 협력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마련을 한 바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 동료께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Mr. Sunan, so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타이에서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발표의 기회까지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코로나 후 회복기에 어떤 조치들을 저희가 취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히로 고강도 운항 절차를 보면은요. 저희는 역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교통량 급증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빠른 택시웨이 사용 등에 대해서 각각의 활주로별로 이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목표로 활주로 시간을 이제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캐파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운영 후에 또 분석을 매달 단위로 하면서 활주로 점유 시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항공사별로 점유 시간을 분석해 줌으로써 그들이 목표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겟 ROT 대비해서 실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갭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목표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의 히로 고강도 운항 절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저희의 통합된 도착 순서 도구인데요. 그래서 도착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퀀싱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이 항공교통량이 이제 어떤 특정 시간에 이제 피크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싱 도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퀀싱 툴을 저희가 관제 타워 쪽에다가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그러면은 딜레이를 최대한 빠르게 그 비행 경로상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프로치 때에 이제 딜레이가 발생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딜레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탈 딜레이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 이니셔티브는 아울러서 방콕 공항의 이제 개선 활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콕의 남동 부근에 이제 공항 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의 도심에서의 항공교통 관련된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항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 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ATFM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앞선 ATFM의 노력은 항공교통 흐름 관리 네트워크 자체를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지역의 항공교통 흐름 관리 네트워크에서는 ATFM 조치를 이제 국가 간에 진행하면서 이 정보를 서로 용이하게 공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협력을 하면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공유를 하였습니다. ASP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저희는 ATFM 인력에 대한 트레이닝을 늘리고 그다음에 ATS 인력에 대해서 ATFM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문서 작업을 강화함으로써 ATFM 서비스 표준을 공유하고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또한 이 공역에 대해서 민간과 또 군의 유연한 이 활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UTM 무인 항공 관련한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역 사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노력으로는 저희가 기술 지원을 그리고 기술 협력을 인간 국가들의 ANSP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ANSP의 그 ATFM 역량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영내의 이웃 국가들의 ATFM 역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저는 ATF 스티어링 그룹의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인 ATFM 프레임워크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에서 저희가 연간으로 ATFM 조치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2022년도에 각 국가별로 그들의 ATFM 관련된 측정을 해서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로버스트한 상황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다시 한번 ATFM 리포트를 제공받았는데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이제 국가들이 ATFM 관련된 리포트를 보고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내의 ATFM 네트워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발전을 하고 이제는 이런 리포트들이 더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복 탄력성을 구축해야 할 때에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에 태국은 ATFM 패널의 멤버로서 저희들은 ICAO의 노력 중 표준과 그 다음에 이 정책과 또한 지침 부분에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TFM 이 조항에 대한 가이던스 개선을 위해서 이제 태국도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의 그 운영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캐파를 증대시키고 또 줄여 나가는 것에 있어 좀 더 유연하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급증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예상이 될 때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새로운 뉴노멀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연명이라고 합니다. 한서대학교의 소속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한서대학교 교수로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는 저는 키아스트에서 일한 바 있습니다. 네, 바로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년 동안 거기에 있었고 코티에서는 2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국토부의 유경수 그리고 김상수 국장님과도 함께 일한 바 있는데 한국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했던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공 정책과 또 안전, 보안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고 공항 기획 방면에서도 일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박사 논문이 바로 제 도착 시퀀싱 모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92년에 제가 메릴랜드에서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이 시퀀싱 툴에 관련된 그 논문을 쓴 바 있는데 앞선 발표에서 관련 언급을 해주셔서 많은 즐겁게 경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항공 안전과 또 과제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항공 안전 관련된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항공 안전 계획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안전정책의 기본 계획의 제정 및 이런 시행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해당 기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제 항공안전 트렌드에 대한 그런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내용을 국가의 항공안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고 예방과 안전 비행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항공기 직명 시스템, 트레이닝 시스템이 필요하면 항공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항공 안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항공산업에서의 이런 비행 운영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이제 수요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 안전 리스크 팩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선별 및 관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전 계획에 따른 이런 주요 안전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공항과 또 항공사의 재운영과 또 직원들이 이제 다시금 일터로 돌아오면서 이런 안전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관련돼서는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고 통합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 관련된 그런 빅데이터를 수집을 함으로써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 항공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파악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회복력을 향후의 이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탄력적으로 한국에서의 수송 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사 중에서도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합병으로 인한 어떤 수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소형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항공안전 관리 시스템을 그리고 그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체적인 안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애로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항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 그중 하나가 헬리콥터입니다. 안전 시스템을 사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상 여건이나 또 어떤 인재로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약 50개 정도의 교육 훈련 항공기가 있을지라도 관련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인지 관련된 오류, 그리고 또 경험 미숙에서 오는 제어 문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조와 증명, 또 정비 관련돼서 어떤 안전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기 제조 관련돼서 우리는 항공기 증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식 증명, 그리고 또 가망 증명, 그리고 그 외에 절차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UAM과 또 각종 무인 항공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키아스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일한 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원에서도 이런 증명제도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선진 기술과 또 표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개회식에서 키아스트 항공안전기술원의 이대성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기술원에 있은 이후에 이제 이대성 원장님께서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항공기 증명 시스템, 그 증명 체계를 보면 더 많은 기술력과 또 인력이 필요하고, 국토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여하튼 이런 항공기 증명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품의 어떤 현지화, 또 그 부품의 국산화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 인증 부품의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회의에서도 이런 인증 부품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수용량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공항 건설 전에 필요한 것이 이제 공역에 대한 수용량 증대가 필요하고, 인천국제공항 이제 확장 제 4단계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머지않아서 6개의 공항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역의 수용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력적인 공역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군용과 민간용 사이에서의 탄력적인 공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좀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공역의 64%는 군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역에 대한 어떤 탄력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어떤 데이터 중심, 즉 통합적인 항공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점, 또 항공교통 관제에 있어서는 이런 항공교통량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공인력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의 수급 상황을 보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 훈련을 위한 인프라와 제반 시설도 부족하고 항공 인력 관리에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교육, 훈련 시스템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항행에서의 첨단 기술들이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트레이닝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카오의 사프 표준 권고에 따라서 한국의 항공법에 있어서도 면허 등 몇 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UAM, RPAS 이런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2025년에 UAM의 상용화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는 그랜드 챌린지 1단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UAM을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MRO, 증명제도가 UAM 산업에도 구축이 미래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UAM에 대한 증명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UAM에 대한 기술적인 로드맵도 필요합니다. 물론 KUAM 컨셉 1.0 버전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UAM 상용화에 관련된 그 개념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 지금 이 장표에서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체제에 관련된 그 비전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비전은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항공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고 목표로서는 항공안전을 수송과 비수송 분야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에 있어서의 치명사고를 제로를 끌어내린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으로서 이제 몇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력 관리와 또 항공안전 또 항공교통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기 증명 제도를 개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유지, 정비 및 인증 시스템을 특히나 제조 산업에서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데 대한민국 정부와 키에스트 항공안전기술원 마찬가지로 인력을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 관련된 기준과 표준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 증명 그리고 가망 증명 또 형식 증명 등에 대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항공 부품 제조 산업의 지원에 대한 어떤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UAM에 대한 어떤 증명 제도가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을 위한 적절한 정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MRO 기술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래에 우리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배 기장님과 다른 분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고도의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항공 안전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MRO 즉 항공기 정비 기술을 특히 ICT 기술과 접목을 해서 더 많이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항의 개발과 또 선진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캐파, 수용량의 확보가 또 다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천공항의 4단계 사업과 또 신공항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이 공역에 대한 그런 관리와 확보가 필요할 것이고 이 수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출발 도착 분리하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등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화된 공역 시스템을 통하여서 항행 시스템의 최적화 작업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사께서도 ATFM 항공교통 흐름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고도의 시스템과 또 고도의 기술과 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역의 수용량 그리고 공항의 수용량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도 필수적입니다. 이 기술원에서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항공 안전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 교통 관리 시스템이 데이터 중심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TM에서의 항공 교통 관리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의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전체적인 항공교통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에서의 혁신을 이끌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항공 수송에서의 이제 미래 세대 육성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항공 전문 인력에 대한 커리어 관리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항공 전문가를 교육 훈련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인적 요소에 기인한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개선을 하고 또 규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량 기반의 훈련 평가와 같은 그런 제도를 체계화한다든지 그리고 글로벌 교육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접점을 형성을 해서 관련 역량을 배양을 한다든지 등의 과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관리 플랫폼과 국가 면허 제도에 대한 강화 작업들, 개선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Good team.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로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공유를 해 주셨는데요. 규제 당국, 산업계, 또 제조사, 항공사 그리고 학계의 입장을 경청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이 있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성분 일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으신 분 직원분께서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Okay, go ahead, madam. Thank you, Mr. 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박소연입니다. 항공 안전 정책에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강 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 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터뷸런스 데이터를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이를 자동화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To turbulence. 터뷸런스 관련 안전 이벤트는 최근에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터뷸런스와 관련된 상해 이벤트가 지난 특별히 5개월간 늘어났습니다. 이미
5건의 사례 그리고 그중 하나는 사고였는데요. 작년에 전체 4건의 터뷸런스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카에서도 이 완화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행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터뷸런스 이벤트를 줄이기 위해서 터뷸런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항공사들로부터 받고자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CAO를 비롯한 미국에서는요. 예측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적인 안전관리에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예측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한항공에서 예측 전략을 수행할 예정이신죠. 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터뷸런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예측적인 어떤 노력들을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좀 더 이 논의를 확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사실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응적이기보다는 예측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 목표가 있죠. 저희가 과거에는 굉장히 리액티브, 즉 그 사후 대응적인 것이었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면은 그 사고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인데요. 이 사고 조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인한 원인이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줄여 나가고자 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저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에서의 그 최고봉은 예측을 통해서 미연의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이와 같이 RPA, 로보틱 프로세스 애널라이징과 같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실 항공업계는 신기술 도입에 대해 매우 보수적입니다. GIS에서도 제가 관련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GIS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항공은 사람들의 이런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은 도입하기가 매우 힘들죠. 기조연설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기술이 과거 기술 그리고 지금에 나오는 기술을 비교해 보시면은 무게중심이 좀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 안전 분야 종사자로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로 증명이 된 무엇인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타스를 왜 개발하게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단순히 터뷸런스 사고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RPS 도구는 단순히 이 터뷸런스라고 하는 주제에만 적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 플라이트 데이터 관리에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예측 정비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VT 모니터링 등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배입니다. 네, 성이 배입니다. 예,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Here, 남성분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최 측에서 허용을 하신다면 5분 정도 더 주신다면 뒤편에 계신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에 계신 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질문 2개 정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who has the microphone?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나 항공의 필립 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한항공 터뷸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 you have 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데이터를 얻으셔서 데이터가 시각화된 다음에요. 그러면은 기장은 그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받아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정보를 비행 중에 받을 수 있는지요? 해당 경로상에 있을 경우 날씨가 변경된다라면은 그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행 중에 받게 된다라면은 터뷸런스를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아타에서 이 터뷸런스 EDR 관련된 프로그램 논의를 했었을 때에 유사한 질문들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논의를 많이 하였는데요. 결국에 가장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무선 연결이 된다면 get the real-time data.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아시아나 등과 같은 항공사에서는 최근에서야 무선 인플라이트 통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Kind of right now working on a very hard. This does not end.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웹 기반으로 제공이 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제 플라이트 플래닝 목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저들은 어떤 일이 이제 터뷸런스 전후로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에 대해서 뭐 완화 정책이라든가 완화 계획 또는 이를 우회하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겠죠. 날씨와 관련해서도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2차로는 웹 기반, 앱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유저들이 사용하기 원하는 그 시점에 자신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2차적인 목표입니다. 캐리어 데이터의 어떤 핵심인데요. RPA를 이용한다라면은 비행기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데이터가 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리얼타임은 아니고요. 리얼타임에 근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좀 더 속도가 개선이 된다라면은
그 정보를 리얼타임에 가깝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와 같은 정보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이 터뷸런스에 대해서 근심이 많죠.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편에 있는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에리크 마타바 기장이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항공안전 기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풍부한 내용을 담은 발표들이 많았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항공기 제조사 입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나 어떤 통계치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공유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터뷸런스 상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백이정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네, 정말로 터뷸런스를 많이들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장님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근데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Maybe we can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시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As a way of thanking you,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무엇이 됐건 간에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재발될 수가 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다시금 재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경험을 우리가 하였는데 사실 코로나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기는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어떤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와 유사한 어떤 사태가 다시금 발생을 했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지 여러분들께 각각 코멘트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한 그런 준비 태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sorry.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전보다 회복 탄력성은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모두 교훈을 배웠고 이제는 대응이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반응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항공업계는 굉장히 천천히 아주 철저하게 움직였다라면은 이번에는 좀 빠르게 움직였고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사실 지금이야말로 다시 과거를 돌아보고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효과가 없었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 우리가 얻었던 교훈을 어떤 절차나 운영상의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 방법을 마련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하여서 규제 당국이건 항공사이건 간에 그 해당 조직이 필요한 비상 대책의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의 대책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훈을 잘 반영을 해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배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터뷸런스 아닌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로버트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초등학생 남자에게 중력이란? 라고 질문을 하면은 모른다고 답변할 겁니다.
그런데 중력이 무엇이냐라고 또한 이 물리학자에게 물어본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모르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양쪽에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 위기를 경험하였죠. 이것은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문제인데요. 저는 팬데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희는 팬데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다 보니까요. 이러한 일들은 반복적으로 경험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Captain and 네, 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남 림포크 부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 발표의 마지막 두 개의 슬라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런 지역이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서 훨씬 더 탄탄하고 성숙된 ATFM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더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사태가 어떤 단기적인 비상인지 장기적인 위기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기적인 사태다라고 했다면 탄탄한 ATFM 네트워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발발한다면 우리는 이런 ANSP의 어떤 구조, 뭐 개편 등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NSP의 어떤 민영화 속에서 만약에 뭐 교통량이 올라가면 좋지만 교통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수익 자체가 말라버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즉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기간 내에 교통 수요가 뭐 90%나 급감하게 된다면 또 수익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항행 서비스 주체들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통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급감했던 것인데 물론 그런 상황에 대한 회복력은 그래도 또 상당 부분 강화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연구를 하셨을 텐데요.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더 큰 대위기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항공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항공산업은 이제 생태계가 있습니다. 제조사, 운영자, 그리고 이제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MR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운영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및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아직은 많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 증명 시스템을 제조사를 위해서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MRO 관련된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과 또 기술원의 이런 업그레이드 여정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점심 식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외 기빈 여러분, 그러면 패널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서 본 세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발표 많이 해주셨고 아마 질문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뵙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0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열띠게 경청을 해주셨는데요.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산적인 세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